4명의 시각으로 다각도로 깊게 정치를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 사색입니다. 오늘도 윤주진 정치 컨설턴트, 정혁진 변호사, 김성환 시사평론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어제 있었던 영수회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첫 영수회담이 당초 예고됐던 1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약 130여 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영수회담의 총평부터 한 분씩 들어보겠습니다. 윤주진 대표님.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을 고대해왔던 그런 여러 여론이 있었고 네. 또 특히 야당 측에서 많이 요구를 해왔던 바인데 이것이 이제 현실화됐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어찌됐든 뭐 이렇다 할 성과가 나왔다, 합의가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도 앞으로도 만남을 지속할 수 있고 또 앞으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논의의 자리도 얘기가 된 것을 보면 추후에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어쨌든 10가지 정도의 좀 의제를 갖고 왔는데 이 10가지 의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상세하게 본인의 의견과 이유를 밝혔고 또 비공개 회담에서는 또 대통령께서도 그러한 본인의 생각, 입장을 좀 확고하게 밝혔다고 합니다. 어쨌든 서로의 입장을 확실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두보를 어제 확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장혁진 변호사님. 글쎄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예상과 다른 것은 딱 하나, 시간이 생각보다 좀 길었다. 저는 뭐 1시간에서 조금 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2시간하고도 10분 이상 진행됐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진행된 거는 맞는데 그런데 어쨌든 어떠한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상처럼 합의가 도출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회담은 내용보다는 형식이 중요했던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대통령과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던 것 같고 대통령도 더 이상 나는 저 야당 대표가 뭐 범죄 혐의가 있고 재판받고 그런 분이니까 만날 수가 없다. 그런 모습을 더 이상은 보여줄 수가 없고 야당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그 여당과 그 대통령과 민주당의 입장이 일치해서 그래서 어제 만나게 됐던 것 같고요. 그 이상으로 진전하는 것은 어제의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웠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네, 저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객이 뒤바뀐 만남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만남에 가장 필요성을 많이 느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총선 참패 이후에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 운영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런 상황에 내몰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만났던 야당 대표를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요. 그러면 국정 기조를 어떻게 바꿀 건지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밝혔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밝힌 건 제가 못 봤어요. 이재명 대표가 12가지 의제를 갖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다 안 된다, 다 안 된다. 이 얘기밖에 한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뭐를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을 야당 대표한테 던지고 야당 대표를 설득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야당 대표가 가져왔던 걸 마치 본인이 수용하거나 아니면은 거부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 만남은 만남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내용적인 면에선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에 유지해왔던 국정 기조를 변화 없이 그대로 갖고 나가겠다 이런 뜻을 밝힌 자리라고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선 성과를 좀 얻었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회동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님. 그러니까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700여일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만났는데 서로 다른 입장차만 확인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아쉽고요. 저희는 총선 참패 후에 대통령께서 먼저 만나자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달라진, 어떤 유연한 모습을 저희는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시는 대통령의 모습만 확인을 했고 결국에는 국정 운영의 방향, 국정의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만 남기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보자고 하면 대통령께서 종종 만나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만남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다음 만남에서는 분명한 좀 의제를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대화 속에서 제대로 된 성과물을 안겨서 국민께 좀 희망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분의 전체적인 총평을 좀 들어봤고 이번에는 여야 반응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직접 만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재욱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견이 일소에 해소되진
않았지만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직접 서로의 생각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집니다. 의미 있는 자리를 어느 한쪽의 정치적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폄훼하고 평가절하했어야 더 나은 다음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이견이 일소에 해소되지 않았지만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만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쪽의 정치적인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것을 폄훼하고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일반적으로 이렇게 회담을 한다라고 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그 정부한테 대통령한테 요구할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들어줄 수 있는 것들은 들어주는 거고 그다음에 무리한 요구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번 회담과 관련해가지고는 모든 사람들이 야당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특히 조국혁신당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당이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상황이 그렇게 불만족스러울 것은 없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다가 그 지금 가장 현안 중에 하나가 의료 개혁 문제잖아요. 그런데 의료 개혁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뭐 추상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든 정부가 대통령이 그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의사들보다는 대통령과 정부를 지지한다 이런 입장도 밝혔으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손해 볼 그런 회담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뭐 만족할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국민의힘의 평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너무 후한 평가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작은 성과를 큰 성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이 야당 대표가 만나는 그걸 뭐 나쁘다고 얘기할 국민은 아마 우리나라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 당연했던 일인데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거고요. 이번 총선 패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민이 반가워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만남을 어떻게 의미 있게 가져나갈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수회담 때 야당은 뭔가를 싸들고 가서 대통령한테 이거 받아주시오, 저거 받아주시오 이런 입장이었다고 우리가 뭐 그렇게만 자꾸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협조 없이는 국정 운영이 거의 이제 쉽지 않은 상황으로 내몰린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를 만나서 국정기조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나라를 평가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를 주겠다고 제시하고 그걸 설득을 해야 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어제 회동을 보면 제가 주객이 뒤바뀌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야당 대표가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당 대표가 왜 대통령을 설득합니까?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설득해야지. 그러니까 국정은 대통령이 지고 가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과거식으로 말하면 야당 대표는 오히려 국정을 견제하는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견제하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오히려 대통령처럼 어떻게 가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대통령이 야당 대표처럼 나 이거 싫고 저거 싫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뒤바뀐 얘기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변화 의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이 계속 이 국정을 끌고 나갈 경우에는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정을 제대로 끌고 나가기도 쉽지 않아질 것이다. 이런 면에 있어서 대통령의 좀 더 다른 면모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반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회동 이후에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영수회담에 배석했던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의 입장 듣고 오시겠습니다. 영수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회복의 의지와 또 국정기조 전환의 의지를 확인해보자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대통령은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많이 듣겠다 이렇게 회담 전에 얘기를 했는데 정작 본인의 주장과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자리는 마련했지만 의지는 없었다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 강성필 부위원장님 지금 진성준 위원장 어제 영수회담에 배석을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담 전에는 이야기를 듣겠다, 많이 듣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본인의 주장과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났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한간의 별명이 59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이게 60분의 회의 시간 동안에 59분 동안 본인께서 얘기하시고 1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 왔다고 해서 85%만 말씀하시고 또 나머지 15%는 들은 건데 결국에는 이 85% 동안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그동안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해왔던 국정의 방향이 옳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옳았는데 이게 국민과 야당에게 좀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혼돈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설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국민들은 지난 선거에서 2년간의 국정 운영의 방향이 틀렸다고 표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압승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참패라고 이번 선거를 평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께 가서 15분 동안 드릴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제 여당과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의 말을 듣고 네. 거기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바뀔지 안 바뀔지. 그런데 아직 국민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이 국정 운영의 기조가 변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심판은 멈추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너무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윤준인 대표님, 지금 회담 이후에 민주당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 상당히 박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해석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민주당에서 좀 다소 너무 서두른다는 개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한 2년 동안 교차 상태를 가져왔던 여러 법안들과 쟁점들인데 어떻게 그 이전에 의제 조율조차도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단순히 그 자리에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남을 갖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물꼬를 튼다는 것은 좀 과한 기대죠.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도 모두 발언에서 본인의 말씀을 충분히 하셨고 또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행정부 수반으로서 또 국정 최고의 책임자로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일단 설명을 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 거고요. 그렇다면 자, 윤 대통령도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해야 되겠지만 또 사실은 민주당도 양보를 좀 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지금 그동안 법안 처리를 해온 그 과정을 보면 늘 본인들이 만들었던 원안을 그대로 계속해서 처리해 왔거든요. 여당 입장에서는 왜 수정하지 않느냐, 왜 협의하지 않느냐라는 계속 아우성이었었어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이 좀 더 이 논의를 진전해오고 싶다면은 민주당 또한 어떤 부분에서 대통령에게 양보를 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건 상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원래 사전에 실무회동을 통해서 의제를 좁혀나가는 네. 작업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모든 의제에 대해서 내가 듣겠다. 그래서 의제를 축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최대한 하여튼 의제와 관련한 얘기든 많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15분 동안 이재명 대표 발언을 옆에서 들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담으로 들어가자마자 마치 폭포수처럼 윤 대통령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85분 동안 윤 대통령이 혼자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가 끼어들 틈조차 제대로 없을 정도로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고요. 형식적인 분위기는 이제 그렇다는 거고 내용적인 면에서도요. 민생회복 지원금까지는 대통령하고 뭔가 절충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민당 주장을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데 내가 단칼에 끊었다, 거절했다고 얘기했다고 간접화법을 써서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거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추경의 R&D 예산도 다시 회복하는 거 포함시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내년 예산에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고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얘기를 하니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과거 검사 시절에 자신이 재난과 관련해서 수사했던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제에 대해서 6가지 주제 정도밖에 얘기를 못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 방식으로 계속 대통령이 대화를 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비공개담에서.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뭘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거를 얘기했다고 보도 나온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발견 못했거든요. 왜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한테 국정을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노동개혁해야 되는데 의료개혁하고 그다음에 연금개혁해야 되는데 이런 거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윤 대통령이 먼저 얘기한 제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의대 증원 문제 방향은 옳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고 그리고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국회 연금 공론화 특위에서 가는 방향 이미 정해졌으니 그거 적극적으로 갑시다라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그건 22대 국회에서 논의합시다. 오히려 한 발을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품 안으면서 국정의 변화를 꾀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대통령은 나는 한번 들어보겠다. 이재명 대표가 갖고 온 거 나 다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식의 태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회담이 어떻게 성과를 낼 수가 있었냐. 제가 볼 때는 애초부터 이번 회담의 출발부터 대통령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야당 대표를 내가 만났다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회담이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처음부터 성과라기보다는 좀 보여주기 위한 회담이 아니었냐 이런 지적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혁진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대통령만 했느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김승환 평론가님은 대통령이 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에 못지않게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 만나는 모습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번 처음 만나자고 해가지고 만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무려 8번이나 대통령 한번 만나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총선 끝난 다음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9번째 요구 만에 만나게 된 건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만날 필요성이 더 절실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였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를 몰랐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 예측이 됐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걸 몰랐던 사람이 있습니까? 다 예측했던 거였잖아요. 다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이렇게 우리 둘이 만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각각의 이해관계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도출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부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처음 만나는 게 어렵지 그다음에 만나는 건 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다음번에 만나가지고 지금 김승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씩 조율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제 회담에서 관심을 모았던 의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민생회복지원금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준비해온 A4 용지를 꺼내서 여러 의제를 얘기했는데 그 가운데서 민생회복지원금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윤재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호 원내대표가 이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부와 여당이 숙고 끝에 답을 했으니까 야당도 진지하게 생각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윤재호 원내대표 얘기는 약자를 위한 선별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정부와 여당의 답변이니까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자는 민주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게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어떤 경제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지금 현재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정말 모세혈관이라도 조금 살려보자라는 취지인 거예요. 네. 그 방법도 지금 여당 단체장이건 야당 단체장이건 많이 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시에 지급을 해야지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주장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어떤 경제적인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역대 영수회담을 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전국 현안을 꼬여있는 전국 현안을 풀기 위해서 야당의 대표를 만나는 거예요. 본인이 필요해서 만난 거예요. 이번 선거 같은 경우도 참패를 해서 국정 운영에 동력이 없으니까 야당 대표를 만나자고 먼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불렀으면 기존의 입장차는 사실 먼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뻔히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 꺼낼 줄 알았으면 어느 정도의 협의한 정도는 마련을 해놨어야지 어려움부터 도와주겠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할 거면 왜 이재명 대표를 지금까지 오라고 해서 그 시간을 할애를 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또 R&D 예산 같은 경우도 총선 때 복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찾아가서 저희가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야 됩니까? 대통령이 답을 해야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민주당으로서 좀 답답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윤준희 대표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윤재욱 원내대표도 그렇고 지금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이 민생회복지원금에 관한 논의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당초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좀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우세하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뭐라고요? 전략이라고 할까요? 네. 작전이랄까요? 그런 방식으로 25만 원을 덜컥 받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1인당 25만 원 주는 거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생색낼 수 있는 공약입니다. 그리고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발행해가지고 빚내서 주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편하게 받아주고 오히려 공을 민주당에 넘기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바로 고물가입니다. 네. 고물가인데 이렇게 현금을 찍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면 이것이 상당한 물가 압박의 요인이 되고 또 채권을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 압박도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경제 전체를 지휘하는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 정도로 대통령의 우려사항을 들었다면 본인도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1인당 25만 원이 무슨 경제를 지금이라도 당장 엄청나게 살릴 것 같은 그러한 무슨 요술봉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고요. 정말 국가의 앞날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뭔가 생산적인 어떤 대안을 내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토론이 되려면요, 좀 더 해상도가 높은 얘기들을 해야 되거든요.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 야당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얘기를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보편 지원은 우리 철학과 맞지 않으니 안 된다고 얘기할 걸 대비해서 우리는 그것도 포기할 생각을 갖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전체 국민들한테 다 지원하는 거는 어렵고 또 물가 문제가 있으니 인플레이션을 또 부추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은 국민들 어려운 국민만 지원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민주당이 제안하려고 준비까지 해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은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고 다른 대안에 대해서 일절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고물가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 그런 것에 관한 대안을 내놓고 야당 대표하고 보편적 지원은 어려우니 대신에 힘들어하는 상공인들을 도웁시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약자가 어려우니 전체 국민한테 지원하기보다는 소득 하위에 계신 분들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좀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제안이 일절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한 의제도 좀 짚어봤고 그렇다면 앞서서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제 첫 번째 영수회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다면 이런 방식의 회담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을 것이냐. 어제 회담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자주 해야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 정진석 비서실장은 다음번에는 형식과 구애받지 않고 배석자 없이 두 분만 따로 만나시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제와 같은 방식의 영수회담이 추가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혹시라도 방식을 바꿔서 국민의힘까지 포함하는 3자 회동 혹은 야당을 포함한 더 확대된 회담까지도 가능할 것이냐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혁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과 야당 당수와의 야당 대표와의 그 단독 면담도 가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여당이 아직 어수선하니까 당대표가 뽑히지 않았으니까 비대위원장 체제 하에선 좀 그럴 것 같고 그런데 정식 여당 대표가 만약에 선출되면 대통령하고 다 같이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조국 대표는 본인도 끼워달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대통령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도 가능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회담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그 대통령과 국회와의 관계가 정립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여러 형태의 회담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강성필 위원장님, 혹시라도 대통령실에서 어제와 같은 회담을 또다시 제안한다면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영수회담 혹은 확대된 국민의힘을 포함한 회담 그리고 야당, 또 다른 야당을 포함한 회담까지 이것을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대통령이 부르시는데 어떻게 야당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절하겠습니까? 그렇게 거절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고요. 하지만 다음에 다시 이런 회담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다시 열린다고 하면 반드시 의제를 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의제가 앞서 뭐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의제를 여러 개를 나열하는 것보다 정말로 중요한 거 여당도 하나,
뭐 야당도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여당과 야당의 중요한 의제를 가지고 만나야지. 저는 사실 이번에 빈손으로 돌아온 걸 보면서 아, 이준석 대표가 다른 건 몰라도 해안이 있긴 있구나. 그렇게 의제를 정하지 않고 만나면 뭐 빈손으로 돌아올 것이다.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만나봐서 안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민주당이 순진했던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선거 참패 이후에 먼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그래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생지원금도 25만 원이면 액수를 줄이자든지 아니면 선택의 폭을 좀 좁히자든지 뭐 다른 형태라는 어떤 대안을 제시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입장이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말도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대통령께서 독대든 여러 가지 형태의 회담을 제안을 하신다면 그때는 반드시 대통령실과 야당이 조금 의제를 조율해서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영수회담 이후의 전국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영수회담이 별다른 합의 없이 끝나면서 민주당이 다시 대여 공세에 불을 붙이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앞서서 예고했던 최상병 특검법 등을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관련해서 여야의 원내대표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회법의 규정대로 국민의 명령대로 정부 야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5월 임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5월 1일 본회의에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합니다.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정말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될 겁니다. 5월 1일 국회 반드시 열게 만들 겁니다. 합의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면 동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쟁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민주당의 단독 소집 요구로 오늘부터 30일 동안 임시국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최상병 특검법, 또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성환 평론가님, 어제 영수회담 이후에 물론 민주당이 앞서서도 계속해서 이 법안들을 21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은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영수회담 이후에 다시 한번 이런 점들을 강조한 건 어떤 배경으로 봐야겠습니까? 일단 대통령의 변화 의지를 잊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전국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뾰족한 대책이나 방법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시 태도를 바꾸거나 어떤 유연한 방법으로 어떤 대처를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가파른 대치 정국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언론에서도 전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국민의힘하고 이해관계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21대 국회 그냥 이대로 끝낼 겁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21대 국회 이제 5월 29일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그럼 본회의 안 열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문 안 열 겁니까? 그 의원들 나 이제 임기 끝났으니까 집으로 가야지 이렇게 하고 말 겁니까? 좀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21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렸고 그리고 지금 국회 부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본회의에서 표결에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건 마지막 21대 국회의 의무이기도 하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본인이 자신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의 이해관계, 여당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21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마냥 안 한다, 못 한다 이런 식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이번 총선 기간 동안에 최상병 특검법 문제에 도와서 불을 붙인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왜 멀쩡하게 있었던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내보냄으로써 오히려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총선 표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국민들은 이게 왜 수사가 외압에 의해서 이렇게 축소가 됐는지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거라고 하면 그럼 왜 그랬는지 진상을 밝혀라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요구고요. 대통령실이 그건 가운데 공수처를 정치적인 집단인 것처럼 사실 중립성을 흔들고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어쨌든 이 사건이 기소권을 공수처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 역시 또 똑같은 그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는 차라리 공정한 수사기관에다가 수사를 맡겨라라고 하는 것에 저는 더 가깝다고 봅니다. 이걸 국민의힘이 그냥 우리 정권의 문제 이렇게 생각해서 불리한 것은 안 할 거야 이런 식의 태도로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22대 국회 가면 제가 볼 때는 192대 108 구도거든요. 더 아마 곤란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어찌됐든 해야 할 일은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주진 대표께서는 민주당의 강공 배경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본 영수회담이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이런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 제1의 책무는 법안 처리가 아닙니다. 법안의 합의입니다. 우리는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오는 그런 합의 민주주의를 그동안 쭉 지켜왔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 깨졌냐? 바로 21대 국회부터 완전히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안 소위 들어가면은 과거 같은 경우에 법안 소위 안에서 다수결 투표조차도 거의 하지 않았던 것이 관례입니다. 즉 6명의 법안 소위 위원들이 모두 합의하지 않으면은 웬만한 법안 안 올렸거든요.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해도요. 근데 지금 이 민주당의 이 다수당인 국회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열어도 보통 90일의 수기 기간 지키지 않습니다. 다음 날 바로 땅땅땅 처리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해온 민주당이 법안을 무조건 처리한다? 여야가 서로 원만한 합의를 하지 않은 법안 처리를 하는 것은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그런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민적인 분열과 갈등을 주장하거든요. 지금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모두 훗날 감당하기 어려운 독소 조항들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당이 같이 수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듣질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대통령에게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라. 이것은 입법의 독주이고 입법 권력에 대한 남용이다. 민주당도 다음 22대 국회로 공을 넘겨서 좀 천천히 시간을 갖고 숙고하는 그러한 좀 수기 민주주의의 모습을 좀 국민들에게 보여야 할 것입니다. 네, 임시회를 단독으로 소집한 민주당에서는 목요일마다 국회법의 본회의를 열게 돼 있으니까 오는 2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최상병 특검법 또 전세사기 특별법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본회의는 항상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일정을 정해온 것이기 때문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를 열자고 한다면 열겠지만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서 열자고 하면 합의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중에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과연 여기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좀 압박하고 있는데 강성필 부위원장님,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과 합의가 안 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열어야 한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떤 선택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마지막 21대를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네. 열어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번에 21대 국회에서요. 2만 6천 건이 발의가 됐어요. 근데 이 중에 36%인 9,500건밖에 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1만 6천 건이 계류되어 있고 법사위에만 400건이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그래서 기계적 중립만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최상병 그 사건과 관련해가지고는 특검법과 관련해가지고는 최근에 스모킹 건이 벌써 2개나 확인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실, 그리고 대통령실의 공직기관 비서관 이시원 비서관이 유재형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 통화를 한 내용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지금 연속 이틀 계속해서 10시간 넘게 조사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진실을 밝혀야 되고 이거는 21대 때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2대 때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시대적 과제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유가족은 지원이라든지 그런 걸보다는 진실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소조항? 그러니까 민간조사위원회가 영장 청구를 가지면 안 된다? 영장 청구권이 없이 어떻게 진실을 빨리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21대가 아니더라도 22대에서 진행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이양이 될 거면 빨리 21대에서라도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김진표 의장이 저는 결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민주당이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떤 결단을 내리리라고 보십니까? 아마 지금 숙고하겠죠. 왜 민주당이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의장을 압박을 하겠습니까? 지금 김진표 의장은 개의하기가 싫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관례대로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여야 간의 합의가 있어야지 되는 거 네. 아니었겠습니까? 김진표 의장은 이제 공직의 마지막이에요. 그 부총리까지 하고 국회의원도 다선하고 국회의장까지 됐는데 앞으로 정치 더 하겠습니까? 앞으로 공직 더 나가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에 와 있는데 이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굉장히 소란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사건들로 채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진짜 김진표 의장이 웬만하면 개의하지 않을 거라는 전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압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고민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법 계속 말씀을 갖다가 하시는데 지금 최상병 관련해가지고 그 수사하고 있는 주체가 검찰입니까?
공수처에서 하고 있잖아요. 공수처는 뭐냐? 공수처 자체가 특검이에요. 특별검사. 특검이 뭐 별겁니까? 특별검사지. 검찰을 못 믿겠으니까 만들어진 게 그게 뭡니까?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당연히 처리해가지고 만든 게 그게 공수처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특검이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특검을 갖다가 지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그럴 거라고 하면요. 공수처 없애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강성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수사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잘 진행되고 있는 그 수사를 왜 중단시키고 엄하게 특검을 만들어가지고 특검한테 다시 또 수사를 하라고 하는지 그건 누가 봐도 모순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부권 행사돼가지고 빨리 진작에 재의결했었어야지 아직까지도 재의결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다시 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국회를 농락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최상병 사건 수사가 왜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치죠.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못 봤습니까? 왜 여기에 정권의 명운을 겁니까?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른바 대통령의 경로에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사병이 재난 현장에 가서 숨졌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있으면 사단장이 들어가라고 하면 사단장이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사단장을 빼려고 그렇게 이런 사단을 만듭니까? 그 자초한 건 윤석열 정권에서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최상병 수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실 가타부타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진실을 들여다보면 되는 건데 문제는 공수처가 멀쩡하게 수사하고 있는데 출국금지 조처에 있는 피의자를 왜 내보내려고 합니까? 총선 기간 중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의심을 샀던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공수처가 수사를 일부러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공수처를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할 때 대통령실은 공수처에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면 안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법에. 왜냐하면 공수처의 엄격한 중립성을 위해서. 왜냐하면 청와대 고위공직자들도 다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공수처를 막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공수처가 멀쩡하게 수사 잘하니까 공수처 수사하게 내버려두라고 얘기하면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거를.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하고 난 다음에 사건 또 검찰로 넘겨야 돼요. 검찰이 기소할지 말지도 검찰이 결정하는 겁니다. 공소유지도 검찰이 하는 거예요. 그럼 검찰이 그거 재판이나 기소하는 거 늦적하면서 제대로 진행 안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든 거는 야당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여당이 스스로 만들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민간 조사위원회 영장 청구권 자꾸 얘기하는데 조사위원회가 영장 청구할 수 있습니까? 영장 청구권이 아니고요.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검찰한테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검찰이 판단하는 겁니다. 왜 그것조차도 안 들어가면은 그러면 정부기관에서 누가 협조를 합니까? 조사하는데.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했던 거고 과거에도 그런 방식으로 다 넣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독소조항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도 이거 사실관계하고도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도 오히려 막는 것처럼 국민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아니 김성환 평론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수처 무용론이잖아요. 공수처가 쓸모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다음에 흔들리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렇다라고 하면 공수처 없애자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공수처 1년 예산이 200억이 넘게 들어가거든요. 공수처 여태까지 3년 동안 업적이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잖아요. 아니 저는 만약에 공수처를 없애겠다라고 하면 저도 특검 찬성하겠습니다. 그럼 빨리 공수처 폐지하는 법안을 갖다가 내라고 그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 말씀을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공수처 무용론이 아니고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뒀으면 되는데 공수처를 공격하면서 공수처의 중립성을 흔들어 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흔들어 놓은 대상이 바로 대통령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공수처와 관련해서 치열한 토론을 좀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시간이 난다면 또 이 부분과 관련된 토론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구인난 끝에 비대위원장에 황우여 상임고문을 새로운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 지명에 당내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 연합뉴스TV와 황우여 내정자 간의 통화에서 황우여 내정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한시가 급하고 아까운 때다.
관리형으로 꽁꽁 묶인 것은 국민이 풀어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선임된 비대위원장이 이르면 6월에서 7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관리형 위원장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은 상황인데 황우여 내정자가 직접 국민들이 관리형으로 묶어놓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윤주진 대표님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황우여 위원장의 발언은 관리형 비대위라고 해서 무조건 그러면은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네. 뭐 출퇴근만 하고요. 뭐 의사 방망이만 두드리는 그런 비대위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뭔가 지금 이 국민의힘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사항이 네. 있고 이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축제입니다. 또 다음 지도부를 구성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뭐 룰 개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최고위원을 어떻게 뭐 집단 지지체로 갈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방식대로 갈 것이냐 또 컷오프 여러 가지 의사결정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네. 때문에 또 청년 여성들에 대한 배려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황우여 위원장은 지극히 원론적인 관점에서 아무리 관리형 비대위라 할지라도 주어진 역할은 할 것이고 이번 전당대회가 상당히 흥행이 되고 다음 당 지도부가 최대한 좀 다양한 색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번 관리형 비대위의 의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역시나 관심을 모으는 것이 지금 당원 100%로 돼 있는 전당대회 룰을 과연 황우여 내정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댈 것이냐. 당내에서는 이것을 놓고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 전대 룰이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혁신의 어떤 상징적인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기존의 당원 100% 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약간 혁신을 거부하는 것 같은 프레임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상징적으로나마 조금이라도 국민 여론조사를 좀 열고 네. 대신 역선택 방지 조항을 좀 강하게 넣어서 어떠한 부작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오늘 황우여 내정자가 한 발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이 말만 두고 보면 관리형으로 끝나지 않고 뭐 혁신에 좀 박차를 가하겠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들었는데요. 황우여 원로 같은 경우는 이분이 정치를 은퇴하고 나서도 벌써 당명이 3번이나 바뀔 정도로 정치를 떠나신 지 오래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현역일 때도 이분이 원만한 정치를 하시는 걸로 네. 유명하셨던 분이라 한간에서는 당신 100%를 9대1로 여론조사를 10%만 더 넣어도 이분으로서는 정말 잘하신 거다라고 평가가 있을 만큼 혁신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좀 떨어진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점이 아니 2달짜리 그리고 관리형 네. 전당대회 룰만 정할 그런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면 그냥 윤재호 원내대표가 그냥 빨리 2달 동안 더 연임을 해가지고 임기를 연장을 해서 하면 될 일이지 왜 굳이 하겠다는 사람도 없는데 굳이 원로를 모셔다가 이 사단을 만드는지 좀 너무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원내대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다음 달 3일에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인데 국민의힘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등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까지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하마평에는 여러 후보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역시나 가장 관심을 받는 것은 3선의 이철규 의원이고 송석준 의원, 김성원 의원 여러 의원들이 좀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철규 의원이 출마를 한다면 여기에 강력한 대항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던 김도읍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윤의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단독으로 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 친윤계 일각에서는 추대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철규 의원이 단독으로 추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당내에서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패장이 나와서 설치는 것은 정치 도의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다. 아무래도 이철규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도 했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는데 이철규 의원이 다시 원내대표에 나오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되는 상황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결국에 이철규 의원이 나와서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것이냐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만약에 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여러 명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중에 이철규 의원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홍준표 시장처럼 아니 이번에 그 사실상 그 총선에서 대패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원내대표는 누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내대표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둘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네. 이철규 의원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총선도 총선이지만 앞으로의 지금 뭐 김성환 평론가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대선 때까지의 그 여러 가지 그 험난한 그런 대야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대야 관계에 있어서 그 굉장히 노련하게 경륜을 펼치면서 대야 그 관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원내대표로 가는 것이 여당 입장에선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비서실장도 국회 부의장까지 했던 정진상 실장이 비서실장으로 간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니겠는가. 그다음에 똑같은 맥락으로 야당에서도 박찬대 의원이 실질적으로 이제 원내대표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다 생각이 되는데 다 그런 포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큰 게 두 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대통령이 있고요. 또 한 명은 이제 결국은 당에서 당의 중심이 되는 일종의 이제 지도부가 될 수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에 만약에 당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길 원한다고 하면 이철규 의원이 저렇게 나는 대세론이다 이렇게 나오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진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여당하고 소통을 강화해서 국정 후반기에 좀 더 장악력을 강화하겠다. 이게 대통령 의중이 이미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윤 색채가 좀 더 진하냐 옅으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이철규 의원 말고는 다른 사람은 선택지가 지금 없는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지금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그런 거예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다 맞죠. 왜냐하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집권 여당이 움직여가는 건 맞는 거거든요. 대통령하고 벗어나서 집권 여당이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정치 경륜이 많아서 노련하게 집권 여당과 소통을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당대표 격을 5명이나 바꿨단 말이에요. 대통령하고 맞지 않거나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거나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뭔가를 움직임을 보일 때 당대표를 먼저 날리는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이런 초라한 처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통령은 여전히 나는 굉장히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집권 여당을 내 방식대로 운영하겠어라고 해버릴 경우에 그러면 차기 총선의 공천권을 대통령이 행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언제까지 계속 대통령한테 끌려갈 것이냐. 저는 이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앞으로 1년 정도는 끌고 갈 수 있겠지만 내후년 정도까지 가게 되면 집권 여당에 더 큰 잡음과 큰 파문이 발생시킬 일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윤 대통령이 조금 집권 여당이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열어주고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황 의원 뭐 새로운 비대위원장도 그렇지만 비윤 색채가 좀 있더라도 좀 더 민심에 가까운 방식으로 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후과를 맞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해 주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친명 핵심으로 꼽히는 박찬대 의원이 사실상 원내대표로 확정된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이철규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에 오를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은 상황인데 강성필 위원장님. 네. 22대 국회가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통상 이렇게 총선이 끝나고 국회가 개원하려고 하면 여야 공이 원내대표를 하겠다는 지원자가 상당히 몰리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박찬대 의원, 이철규 의원 이렇게 단독으로 좀 원내대표가 확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을 뭐라고 봐야 될지 만약에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그야말로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 친명계 핵심인 박찬대 의원이 여야 원내대표가 되는 셈인데 이 구도는 향후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겠습니까? 사실 뭐 양당이 추대론으로 가까이 그런 비슷한 형태로 가는 건 좋지 네. 않다고 봅니다. 저희 민주당의 경우만 해도 사실 기존에 원내대표에 도전하셨던 분들 보면 재수, 삼수를 다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찬대 의원이 강력한 후보라고 하지만 다음에 또 원내대표를 노리시는 분이 있고 네. 또 저희 민주당도 차세대 스타일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경쟁 속에서 국민께 우리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플랜이라든가
희망이라든가 희망을 설명을 드리는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쉽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저희 민주당과 전혀 질적으로 다른 상황인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선거의 어떤 구도가 좀 짜져 있는 거지만 여기는 압박적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친윤의 맏형인 정진석 비서실장과 그다음에 강력한 대통령의 어떤 그립감 사이에서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돋보이기는커녕 어떤 가장 큰 어떤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되고 특히 원구성에서도 상당히 수세에 몰리기 때문에 당내 비난만 살 수 있어서 그야말로 독배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좀 지금 원내대표 선출이 조금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친명 핵심인 박찬대,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경우 향후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사실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상대방의 원내대표가 힘이 없거나 대통령실과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하면 협상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친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실의 어떤 역할을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수월할 수는 있지만 건강한 여당이 되기에는 조금 우려스러워 보인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주진 대표께서는 여야 모두 이렇게 원내대표 후보들이 많이 몰리지 않은 배경 그리고 박찬대 의원,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경우에 향후 전국에 미칠 영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국은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립감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원내대표를 해야지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이 좀 모이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랑 좀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이 사실 원내대표라고 하는 자리는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한다든지 국민과의 소통을 하는 자리라기보다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고 협상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을 하는 사람은요, 얼마만큼 자신의 진영에서 믿음과 신뢰를 받는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양보를 하더라도 용산에서 의심을 받는 원내대표가 되면은 그 상당히 입지가 좁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아무리 뭐 친윤 이러한 프레임이 있지만 이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용산도 설득을 할 수 있고 또 협상을 한 이 결과물을 갖고 다시 용산에 가져가서 자신의 어떤 상황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역할이기 때문에 오히려 친윤이니까 좀 더 수월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사색이었습니다. 네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